의무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역에 맞는 역을 하지 않는 대신에 거기에 합당한 군포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군포. 그래서 군포를 부담하는데 이 군포 부담이 1년에 2필, 옥감 2필을 부담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1년에 2필이지만 이 부담이라는 것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상당히 힘든 부담이었고 특히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는 매우 이 부담하기에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는 양반에게는 군역의 부담이 없었어요. 군포의 부담이 없으니까 그만큼 일반 서민들이 져야 할 군역 부담은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 또 여기에 더해서 영조시대에 접어들면 개인이 자기 군포만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라 황구첨정이라 해서 16세가 되지도 않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이 군역의 장부에 들어가면 그 부담도 해야 됐고 그리고 백골징포라고 해서 죽은 사람들의 군포까지 또 족징이라 해서 친척의 군포, 인징이라 해서 이웃 사람의 군포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군역의 부담이 매우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가 직접 나섭니다. 그리고 영조라는 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또 사례는 상당히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백성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 왕이에요. 수시로 행차를 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바로 군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균역법을 실시할 때도 창경궁 홍화문 앞에 나가서 창경궁의 정문이 홍화문입니다. 그래서 홍화문 앞에 나가서 계속 백성들에게 군역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호포론이라 해서 집집마다 군역을 부담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군역의 부담을 이제 토지세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돈으로 내는 게 옳으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이제 백성들이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러면 가장 적합한 형태로 결정한 게 결과적으로 균역법으로 현실화됩니다. 균역법의 핵심은 1년에 군포 2필을 바치던 것을 1필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 정도의 부담을 없애주면 국가재정이 아주 부족해지죠.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제 선무군관포라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조선시대에 가장 이제 양반들의 특권 중에 하나로 되었던 게 이제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에게까지 영조도 군역을 부과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협안으로 그 양반 중에서 일정한 직역이 없이 그야말로 놀고 먹는 일부 양반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무군관포를 바치게 했고 또 모자라는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1결당 쌀 2말이나 돈 5전을 받는 결작을 징수를 하고 또 이 어세, 염세, 선세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 또 소금에 대한 세금, 그리고 이 배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을 함께 받아들여가지고 반값 군포를 실천하는 대신에 그 부족한 국가재정을 이렇게 보충하는 방식. 그러니까 일반 서민 경제에는 아주 부담이 적게 되고 국가재정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균역법을 전개했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균역법을 주관하는 관청으로 균역청이라는 기관을 설치를 하고 또 균역사목이라 해서 균역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것을 책자로 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시대 정치적으로는 탕평정책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는 균역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시대를 또 대표하는 경제정책 중에 하나가 청계천, 준천 사업을 들 수가 있어요. 이 강의 잘 들으신 분, 청계천이 인공하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청계천을 처음 뚫어놓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종 때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네 곳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홍수의 피해가 심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한양 도성을 관통하는 하천인 청계천을 뚫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청계천이 이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으로서 또 홍수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청계천에 많은 토사들이 쌓여갑니다. 특히 영조 시대, 그러면 18세기쯤 되면 이 조선 시대에도 도시화가 진전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이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산에 나무도 많이 베고 땔감을 구해야 되니까, 또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수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배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흙들이 쌓여가지고 청계천이 자꾸 이제 그 홍수 조절 기능 같은 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영조가 이것을 청계천 공사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계천의 준천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 준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영조는 철저하게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1752년에 광통교에 직접 행차를 하셔가지고 준천의 가부를 물어봅니다. 이것을 뚫어야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것이냐.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인력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업의 타당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신하들하고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칩니다. 회의를 거친 이후에 결론적으로 청계천 공사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마침내 본격적인 청계천 공사를 실시했고, 1760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달에 걸쳐서 35,000량, 그 당시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 그리고 2,300석의 쌀이 드는, 그리고 동원된 연 인원만 해도 약 20여만 명 이상의 인원이 동원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공사에는 약 6만여 명의 백성들에게는 임금을 지불을 해요. 급료를 지불을 했다.